사흘 연휴를 앞둔 금요일 저녁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막바지에 달한 의대 증원 작업에 사법 변수가 떠올랐습니다. 재판부가 이달 중순까지 의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데요. 정부는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증원이 정지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또 입주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가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경비원 측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급발진했다며 벤츠에 수억 원대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상 권리라며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취임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친명 3선 박찬대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22대 국회 입법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대형 병원 10여 곳 교수들이 휴진하는 등 주 1회 개별 휴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혼란은 없을 거라면서도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가 50년 만에 전면 재검토됩니다. 병무청은 BTS의 현역 복무가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보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사고의 40%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덩치가 작은 만 8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첫날인 내일은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모레는 전국에 최고 150mm에 달하는 비가 내리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서울 아산병원과 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 10여 곳에서 의대 교수 일부가 개별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환자 진료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면서도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청진기를 내려놓은 의사들이 서울 아산병원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상처뿐인 의대 증원, 문구가 쓰인 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개별 휴진한 뒤 집회에 나선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주 1회 휴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작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당직하면서 유지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기 어렵거든요. 서울 성모병원과 충북대병원 등 10여 곳 교수들의 휴진이 예고된 날이었지만 정부는 혼란이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대를 둔 전국 88개 병원 가운데 87곳이 정상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상황에 대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PA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단체에 대해선 대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과 상급 종합병원 당직비 인상 등 이른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 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습니다. 국립대인 강원대와 제주대 등 의대생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2,000명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법원이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ECD 등 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올해 목표치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1.3% 성장을 기록한 뒤 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올렸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과 바클레이스도 각각 2.8%와 2.7%로 상향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YTN에 출연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역시 기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만 불 이상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실제로는 가장 높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2.2%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포함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성태윤 실장은 특히 정부 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룬 성과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점차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라는 OECD의 권고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조정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안정적 물가 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생 물가 전담 TF팀을 만들어 개별 품목에 대한 관리보다는 전반적 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 개선을 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로 시행 가능성이 커진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폐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고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물가 속에 기업들이 용량을 슬쩍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8월부터는 주요 생필품 제조사가 단위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에게 석 달간 알려야 합니다. 몰래 줄였다가 들키면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난해 프랑스 대형마트에 용량을 줄인 제품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양이 줄어 제품값이 사실상 올라가면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브라질과 헝가리에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월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공지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매장 중 한 곳에 석 달 이상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첫 번째 적발 때는 500만 원, 두 번째는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량 등을 5% 이상 줄여 출고가 단위 가격을 올렸을 때가 대상인데 포장이 달라도 내용물이 같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수입 제품은 예외지만 해외에 주문 생산한 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질적 물가, 즉 가격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는 등 가격을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기업 꼼수를 감시하는 소비자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상대로 공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취임일 하루 전인 9일 개최가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면서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이 열리면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까지 적시돼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최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수사 대상과 범위로 쏠립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 의혹이 적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애초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해병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빼라는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추만 안 되다 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이 출범을 하고 수사를 해보면 그러면은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선 민주당의 역할이 크단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위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교섭단체는 민주당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를 추리게 되지만 결국 민주당 추천목에서 특검 임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특검을 누가 하느냐. 특검은 공정하게, 특별검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단체나 또는 여야 합의로 해서 이제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60명 안팎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 특별수사관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105명이었던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피의 사실 공표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는 등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통령실이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여권의 이탈표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한데요. 야당은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지 나혜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역시 같은 기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매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거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4일이 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검법 강행 처리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27일, 28일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거부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돼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빼고 재적의원 295명이 전부 출석하면 야당 입장에선 197표가 필요해 17표가량 모자랍니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특검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과 앞서 특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안철수 의원 등이 있지만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진 미지수입니다. 현재의 어떤 야당의 그 모습들, 형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2대 총선 낙선자를 비롯해 본회의에 출석하는 의원들이 적을수록 가결 정족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여당 의원 26명이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범야권 의원 180명만으로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폐기되면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여소야대 지형이 더 기운 만큼
8표만 더하면 거부권은 무력해집니다. 다만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수록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권이 야당과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보수석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홍철호 정보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었는데 공수처도 못 믿겠다면 없애야 한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보고 지키라고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22대 국회 상임위 쟁탈전을 예고하면서 대여 공세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인 당 혁신을 강조하며 내부 정비에 나설 채비를 다졌습니다. 여야 움직임은 정인용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변 없이 친명 박찬대 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단독 입 후보에 찬반 투표를 통과하며 22대 국회 첫 1년 거대 야당의 원내 협상을 이끌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쪼개며 일하겠습니다. 첫 임무로 꼽히는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강력한 대여 공세에 나설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피감 기관으로 포함돼 관례상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원회는 물론이고 본회의 전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인 법사위원회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못 박은 겁니다.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세에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의힘에선 새 지도체제 구성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첫 일성으로 당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며 단순히 전당대회 준비만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구태여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원 당비에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겠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의 주장을 그를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보아서 존중해드리겠습니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전은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친윤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 가닥 전망에 3선 송석준 의원에 이어 4선 이종배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추경호 의원 등도 도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한 달 앞두고 각 당은 내부 정비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와 6월에서 7월로 예상되는 여당 전당대회 결과가 향후 전국의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등록은 7일과 8일 이틀간 접수하고 선거운동은 등록 공고 직후부터 경선 전날인 15일까지 일주일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6선 조정식 의원,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걸 두고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역 정치인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반응했습니다. 또 상황을 보니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의원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절수용품 제조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후원금 등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고 동료 의원들까지 후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윤 의원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 개정안 등이 뇌물 공여 업체와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진실 공방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구속 피의자에게 술, 담배 등 금지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교도관은 구속 피의자가 검사실로 이동한 후에도 철저히 경계하고 지켜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한 교도관들이 조사 과정에 입회하거나 검사실 앞을 지키지 않는다는 한 언론사 기고에 대해 현행 법령과 규정 실무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BTS 팬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BTS에도 불똥이 튀자 사옥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고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하이브를 비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에 근조 화환들이 놓여 있습니다. 업계 1위 무능 소속사, 방탄 방패로 쓰지 말라 등 경영진을 비판하는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BTS가 거짓 뉴스와 루머로 피해를 입는데도 소속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전면 광고도 중앙일간지에 등장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BTS에도 악영향을 끼치자 팬들이 나서 소속사를 직접 겨냥한 겁니다. 앞서 하이브는 BTS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지만 팬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하이브가 대내외 부정적인 이슈에 BTS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건 하이브가 아닌 BTS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는 BTS 멤버들 전원 입대에 따른 영향 등으로 지난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군복무 중인 RM이 오는 24일 솔로 2집을 발표할 예정이고 멤버 중 처음으로 진이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볼썽사나운 여론전에 이어 법적 공방도 앞두고 있는 하이브가 팬들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계약을 앞둔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장 전 단장의 구체적인 뒷돈 요구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에게 뒷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기아 타이거즈 단장. 그간 장 전 단장은 좋은 계약을 해보자는 취지의 농담이 곡해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집요했던 뒷돈 요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처음 4년 12억 계약의 대가로 2억 원을 달라고 제안한 장 전 단장은 3달 뒤 같은 장소에서 더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스카우터들이나 하는 짓이지만 너니까 믿고 이러는 거라며 운을 띄운 뒤 큰 규모 계약이 성사되면 다발로 2개, 즉 2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는 그 다음 계약까지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하며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장 전 단장 측은 돈을 요구한 건 맞지만 박동원 선수의 청탁이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임 수재 미수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전제돼야 한다는 건데 재판부는 검찰 쪽에 추가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장 전 단장은 김종국 전 감독과 함께 사업가에게 광고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1억 6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데 두 사람은 가을 야구에 진출한 선수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받은 경력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4일 관련 증인을 불러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사흘 전 경기 시흥시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50대 노동자 A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교량 건설 현장 사고 당시 교각 아래로 떨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점포 227곳이 불타 소방서 추산 65억 원 피해가 난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 대해서 경찰이 관리 부실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63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3차례 합동 감식과 2차례 화재 재현 실험을 하고 관련자 다수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과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입건 전 조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은 발화 지점에 있던 전기 히터와 배선에서 발견된 끊어진 흔적을 토대로 전기적인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자 5명이 전신 화상을 입은 전주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관계기관이 합동 정밀 감식에 나섰습니다. 노동단체는 전주시와 운영업체가 초래한 예견된 참사였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기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이런저런 폭발 잔해와 불에 탄 옷가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전신 화상을 입은 현장입니다. 폭발이 난 곳은 전주 시민들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타운. 지하 1층에서 노동자들이 이물질을 걸러내는 배관을 교체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은 먼저 폭발 현장인 지하에 남은 가스를 배출해낸 뒤 정밀 감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단체는 폐기물 처리 실적이 없는 운영업체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전주시가 빚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에 일했던 노동자들의 입을 빌려 사고 시설 내 유해가스 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해가스가 차기 쉬운 작업 환경을 무시한 인재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주시장 문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반드시 작업 중지해서 낱낱이 파헤쳐서. 업체 측은 다친 작업자들이 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가 가스 농도를 측정할 안전관리자가 당시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급기 배기 시설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면서도 정작 메탄가스가 왜 내부에 들어차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들끼리 판단하셔가지고 이 야간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셨는데 그때는 저희 그 내부에 보고되지 않는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뭐 측정 같은 걸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주시 측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운영된 시설인 만큼 시설 유지, 관리 책임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법적 조치는 물론 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사고가 난 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주 처리 업체를 선정해 하루 약 2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스쿨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있는 5월과 6월에 사고가 집중됐는데요. 10건 중 4건이 주정차 차량 탓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쏜살같이 내달리던 아이가 주차된 트럭을 지나자마자 그대로 차에 부딪힙니다. 깜빡이를 켠 채 멈춰선 차를 피하다 아이를 들이받는가 하면 옆차에 가려져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탄 아이들도 주차 차량에 가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원래 이렇게 차를 세우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한 차량 탓에 운전자 시야가 가려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스쿨존 사고 10건 가운데 4건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아이를 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야 가림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만 12살 이하 어린이였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덩치가 작은 만 8살 이하 비중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이나
횡단보도나 교차로 부근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 특히 이 같은 사고는 아이들 활동량이 늘어나는 4월부터 7월에 집중됐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중상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대로는 오후 2시부터 6시에 절반 넘는 사고가 몰렸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스쿨존 사고가 빈번한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흥업소에서 직원을 때린 30대가 검거됐는데 알고 보니 6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재지 주가 조작 관련 사건이 연루돼 지명 수배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새벽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영풍재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남부지검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A씨는 당시 허위 인적 사항을 대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는데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신원조회 끝에 지명 수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들이 공항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보안검색 노동자 1,200여 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안검색 노동자들에게 인천공항공사 근로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판결문이 나오면 법리 검토를 마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닷새 동안 노동절 연휴를 맞은 중국 관광지 곳곳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고 CCTV 등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연휴 이틀째 이어진 어제 중국의 지역 간 이동 인구가 2억 8,5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첫날 이동 예측치 3억 1,000만여 명을 더하면 이틀 동안 연인원 6억 명가량이 이동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일 시리아 수도 주변을 공습해서 군인 8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2일 밤 이스라엘 공습으로 수도 다마스쿠스 주변이 타격을 받아 이런 피해가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번 공격을 받은 지역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란 군사 조직이 자리를 잡은 일대라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각국 정부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가자 지구에서 많은 기자들이 이스라엘군에 살해돼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지난 15년간 환경 문제를 보도한 기자 750명이 공격을 당했지만 가해자가 처벌받는 사례는 드물고 검열과 구금도 빈번하다며 언론의 자유 없이는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통주 사케와 위스키를 찾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 재팬 당시 떠나갔던 일본 주류 소비자가 대부분 되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공항에 모인 사람들.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역대급 엔저이기도 하고 달러 대비 너무 저렴해서 종종 찾게 되는데 음식도 맛있고 종류도 한국보다 더 많은 것 같고 해서 찾는 편입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방문객은 약 700만 명. 일본을 찾은 외국인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늘어난 일본 여행만큼 우리나라에서 일본 주류를 찾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통주 사케는 지난 1분기 수입량이 1262톤으로 수입량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18년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사케 판매량도 껑충 뛰었습니다. GS25는 1분기 매출이 6배 가까이 늘었고 CU도 매출이 75.8% 올랐습니다. 일본 주류 인기에 발맞춰서 편의점 업계는 이렇게 어울리는 안주까지 준비해서 함께 판매할 예정입니다. 엔저 현상에다 새로운 맛을 찾는 수요와도 맞아떨어지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케 소주보다 이제 좀 달콤한 맛도 있고 먹기 편해서 자주 찾는 편입니다. 덩달아 일본 위스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위스키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897톤이 들어왔고 전년 대비 68.5%가 늘었습니다. TV에 술을 맛있게 먹는 조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날 마시기에도 병도 예쁘고 소주나 맥주는 많이 자주 마실 수 있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 마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어서 그러나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일부 제품이 가격을 2배 넘게 올리는 등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일부 제품은 가격적인 면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제품의 경우는 품질 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류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소주와 맥주를 넘어 새로운 입맛을 잡기 위한 국산 위스키 개발 등 우리 주류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슈플러스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의대 증언이 지금 마지막 절차에 막바지 절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재판부가 약간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지금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요.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선 사실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의대 증언이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의대생들이나 뭐 의대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이 부분 증언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왠지 단체 행동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던 부분이 뭐 의대생 단체, 뭐 교수 단체, 또 뭐 그 전공의 단체 이런 분들이 이 처분, 이 증언 관련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랑 그것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는 걸 신청합니다. 왜 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냐면 소송은 정말 오래 걸려요. 뭐 6개월이나 1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만약 올해 모집 요건이 나오고 증언이 되면 결국에는 이 효력을 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보통은 이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단은 소송이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처럼 급박한 사안에서는 집행 정지 신청이 어떻게 판단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대생이나 전공의 이런 분들이 이 본안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1심에서는 각하가 돼요. 이 각하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주장이 타당하냐 마냐는 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링 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너는 올라올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된 거고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 이 의대생이라든지 전공의, 교수가 이 처분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다. 이 당사자는 이 각 대학교의 총장으로 보이고 또 그리고 이들이 뭐 이와 별도로 법률상으로 이걸 다툴 만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성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안 되고 일단은 끝났었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각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이제 항고를 해요. 항고는 어떤 거냐면 1심 법원 판단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고심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고에서 재판부가 이제 30일에 첫 신문기일이 열렸는데 그때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당사자 적격에 관해서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처분의 적격성을 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총장은 이에 대해서 뭐 이런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걸 제기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1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그 법률적인 쟁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30일 기일에서는 일단 정부 측에다 이야기를 한 것이 이번에 그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이 증언을 그 판단하게 된 근거 자료 그리고 이 정언을 배분하게 된 근거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정부에서 이제 뭐 관련 보고서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1심에서는 아예 각하가 됐던 건인데 일단 이번에는 이 본안에 대해서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렇게 들춰보는 그런 조금 재판부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는 이번에는 그럼 1심과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집행정지가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조금 예상도 나오고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30일 신문기일에서 5월 중순까지 중순 이전에 결정을 할 테니까 자료도 내고 또 그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증언 관련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구속력이나
뭐 명령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게 법원에서 그 30일 신문 기일에 이제 정부 측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이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 이 모집, 증언 모집에 관해서 이거를 증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최종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취지인 것이냐면 집행정지가 만약에라도 인정이 되면 일단은 증언에 대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증언을 하는 걸 집행을 정지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증언이 정지가 돼야 되는데 만약 최종 승인이 되고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면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혼란이 있단 발생할 수 말이죠. 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는 재판부에서 5월 중순까지는 판단을 할 것이니까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뭐 반드시 강제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다만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측에서도 결국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좌시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5월 중순에 이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 당시에 각하가 한 건이 먼저 선고가 되고 그다음에 계속 각하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뭐 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각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재판부에서 이 관련해서 이 각하 여부만이 아니라 이 근거가 적정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처분의 적법성이 혹시라도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일단은 해줘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예 1심에서 각하가 나왔던 그런 사안에서 지금은 조금은 이 정부 측의 이 계획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다만 이게 재판부에서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재판부가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처분의 적법성이 있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1심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조금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은 올해는 증언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 입시 관련해서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이 뭐 저희가 연말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 대학교에서 뭐 모집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공고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제 거의 데드라인이에요. 이게 어느 시점 이후가 되면 그 이후에는 이거를 조금 변경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데드라인이 되다 보니까는 더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집행정지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또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불복이 또 만약에라도 이 요건과 관련해서 기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정해져 버리면 기간이 지남으로써 판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판단이 특히 더 중요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뭐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 당국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이번 법원의 입일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은 서울대 의대라든지 서울대 병원 교수들이 일부 사직을 했는데 이게 법적인 저촉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이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서울대 교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상 국가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국가공무원법에 이 66조에 보면은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집단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고 예. 또 그리고 뭐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을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는 규정도 58조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가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법 관련 뭐 처벌이라든지 이런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가공무원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게 집단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만약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추후에 뭐 고발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법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주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가 경비원 아저씨께서 지금 차 12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주차난이 심한 곳에서는 이중 주차를 하고 나면 뭐 새벽에 나가는 차가 있다든지 하면 이것을 조금 빼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바로바로 내려와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거를 경비원분들께서 대리로 주차를 해주시고 이 키를 보관했다가 뭐 누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비원분 한 분께서 22일 오전 8시경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이제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시다가 대리로 이제 주차를 해주시려고 하시다가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후진으로 굉장히 갑자기 급하게 해서 뒷차를 받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전진해서 앞에 차들도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이게 총 12대를 충돌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지금 지금 사고가 난 이 차주와 그리고 이 경비원이 이 차량이 급발진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급발진과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형사적으로 고소, 고발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차주와 경비원이 함께 저 차량 제조사에 함께 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 일단은 그 당시에 굉장히 차가 굉음이 났다고 해요. 그냥 일반적인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보다 훨씬 더 이상한 굉음이 났었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됩니다. 분명히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브레이크 등이 점등이 된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서야 되는 것인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가속이 되는 것이 급발진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차주와 경비원의 주장이죠. 예, 그렇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뭐 민사소송이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고소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뭐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지금 불이 깜빡깜빡 들어왔잖아요. 저게 브레이크 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이게 급발진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결국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급발진이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을 받으려면? 예, 드물다기보다는 일단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760여 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 한 건도 인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이 할머님께서 그 손자녀와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다가 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서 손자녀께서 이제 생명을 조금 잃으셨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가서 급발진이라고 판단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 같은 경우도 지금도 민사에서는 급발진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외의 경우에는 급발진이 뭐 법원에서 인정됐던 사례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급발진을 과연 뭐 맞다라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또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해외에서는 미국의 토요타 같은 경우가 과거에 한번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이제 쟁점이 됐었고 당시에 이제 급발진이 명확하게 인정됐는지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벌금을 미국 정부와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됐던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급발진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뭐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임을 입증한 책임이 소비자에게이기 때문 아닐까요? 예, 일단은 뭐 제조물 책임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는 이 제조물에 관련해서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 이 하자가 있을 것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 법령과 관계없이 일단은 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실과 그 원인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서 이게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도 정확히 아는 것은 이 차를 운전하는 사람보다 차를 만든 쪽에 더 차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발진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조물 책임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명 도연위법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개정안은 나왔었는데 이번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아마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차주와 경비원이 벤츠 본사 또 벤츠 코리아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이 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경비원분께서 차가 추돌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해 부분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상 과실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 급발진이 가능한 차량을 판매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될 것인데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 증명이 쉽지가 않을 것이고 또 만약에 급발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판매한 행위가 반드시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조금 법리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이 그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에 대해서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또 짚어보죠.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첫 공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인, 사업가 또 유흥업소 관계자가 구속되면서 좀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첫 이제 공판 기일입니다. 첫 공판 기일에서 이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고 그리고 또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보복 협박도 같이 기소가 됐는데 보복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왜 이 부분은 인정을 했고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출이 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 데다가 대리 처방과 관련해서도 관계자들의 진술이라든지 핸드폰 포렌식 이런 부분에서 나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명확해서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보복 협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증거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있었더라도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약 혐의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복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면 형량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예, 이게 마약 같은 경우에 투약의 양이 굉장히 많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처벌이 중해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초범이고 마약 자체가 이제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복 협박 같은 경우에는 이 특가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은 저희가 징역 7년 이하라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년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중하게 보는 죄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 이 마약을 한 것에다가 더해서 보복 협박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죄질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엄히 처벌될 수가 있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실형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이 보복 협박이 있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공판 기일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다툴 부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복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제 향후에 공판에서 계속해서 다뤄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오재원 씨를 추가 기소하기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소라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죄가 있는 것 같으니까는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소인 것인데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소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이제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에 관해서 검찰에서 추가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 외에 추가로 죄가 있다라고 보고 추가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 추가 기소 사유에 대해서 이 공범으로 이 추가 수수를 했다면은 공급책이 있지 않습니까? 공급책이 기소가 되면서 같이 추가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병합해서 앞서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이 될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이 될지는 봐야겠지만 이 부분도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경찰이 이제 그 오 씨의 후배 선수들, 그러니까 대리 처방을 하게 된 그 관련 현역 선수들도 소환할 예정인데, 그럼 경찰은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하게 될까요? 예, 일단은 대리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대리 처방을 만약에 받아서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마약류 관리법상의 위반 혐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형법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에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강요된 행위의 정도가 이 판례상으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생명의 위해가 있다든지 이 정도로 협박이 중한 그런 경우만 이제 강요된 행위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강요된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기소유예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라도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해달라고 하면서 협박이나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 아니면 강요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NS 메시지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요된 행위다라고 인정이 될까요?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 판례를 제가 조금 검토를 해봤을 때는 강요된 행위가 정말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행위 같은 경우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결국 이 오재원 선수의 이 말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느냐, 이 듣는 사람에게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강요된 행위가 아니어서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기관 측에서는 이 정도면은 굳이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도 해줬다라고 본다면 기소유예라든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도 재판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서 진행 경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슈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여름이 찾아온 듯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반소매 옷차림을 해도 꽤 덥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기온이 크게 오른 덕에 밤에도 날이 제법 좋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18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선선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5도로 아침 공기는 오늘보다 더 부드러워지겠고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쉽게도 어린이날인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적인 권리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한 여당. 여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고 쏘아붙인 야당 사이에 가시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겨우 틔운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며 전국 냉각의 책임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민주당 반칙이다,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 오히려 잘 진행되는 수사를 망칠 거다 등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협치 분위기를 조성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거부권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뿐 정확한 표현인 제2요구권은 엄연한 헌법상 권리라며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발언들도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법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설마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보진 않는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했습니다. 특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과거 여권의 구호를 재소환해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라는 대통령실 입장엔 진짜 나쁜 정치는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며 끝장날 거란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진정한 위로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안 하는 정권이 나쁜 정권이고 나쁜 대통령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잠시 협치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최상병 특검법으로 전국은 금세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0번째 거부권 전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을 관리하게 될 황우여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관심사로 떠오른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놓고 모든 의견을 열린 상태로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오늘 취재진의 질문에 당원 당규의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면 된다며 자신은 단독 당직자가 아니기에 지금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미리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 70%, 일반 30% 비율을 당원 100%로 바꿨는데 당 안팎에서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민 여론조사를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 친명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신임 원내대표는 박성준,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빅5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일부 교수가 오늘 진료를 중단하는 등 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재차 휴진에 나섭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자율적으로 휴진하는 대신 병원 정문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비공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하루 동안 휴진하며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충북대병원과 대전 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원광대병원 교수들도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휴진에 동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큰 혼란이 없을 거라면서도 군의관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40개 의과대학 88개 병원을 조사한 결과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군의관 36명을 새로 파견하고 진료 지원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인구가 250만 명에 이르지만 의대가 하나도 없고 인구 대비 의사 수도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경북 포항시와 포스텍이 뭉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250만 명이 모여 사는 경상북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지역에 의대조차 없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 방안이 실현된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려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또 포항공대가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역 거점 의대를 설치해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풀자는 겁니다. 포항공대에 의과대학을 대학병원과 함께 설립을 해서 심각한 의료 격차 문제를 함께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장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지역과 대학의 판단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아닌 의사 면허를 갖고 의료 기술이나 치료법, 신약 등을 연구하는 의료 과학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약 50명 정도의 정원에 100% 의사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을 하고 좋은 병원이 생긴다면 실질적인 임상 시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뿐 아니라 서울대와 카이스트도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도에 나섰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포함됐습니다. 소장 제출 뒤 박 위원장은 전공의가 수련과 근로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면서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의 갈등 속 방탄소년단을 상대로 앨범 사재기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팬덤 아미가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미는 오늘 일부 신문에 전면 광고 형식의 성명을 내고 하이브와 빅히트뮤직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음해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소속사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소속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계약 해지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통방송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 추가 연장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의회 회기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상정도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됩니다. 한 양복점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원단보다 저렴한 첨으로 옷이 만들어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단을 바꿔친 주체가 누군지를 놓고 양복점 측과 전 직원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환불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서울 한 양복점에서 예복을 맞춘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주문한 영국산 원단보다 저렴한 천으로 양복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옷 살 때는 100여만 원을 환불받았지만 찜찜함은 계속 남습니다. 결혼식 때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쵸? 이제 좀 좋은 원단을 골라가지고 이제 이런 정장을 맞춘 건데 전 이미 결혼식을 다 치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 박람회에서 같은 양복점을 알게 된 다른 소비자도 1년 반 만에야 원단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고 100여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처럼 해당 양복점에서 원단이 바뀌었다고 통보받은 소비자는 30여 명. 양복점이 밝힌 환불 규모만 3천여만 원입니다. 솔직히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알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대놓고 속이면은 솔직히 알 방법은 없죠.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현재 양복점 대표는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은 양복점에서 일하다 그만둔 직원이 했는데 이 직원은 업주가 원단을 바꿨고 피해 소비자도 더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양복점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원단 바꿔치기는 해당 직원이 퇴직 전에 몰래 벌인 일인데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한 데에 앙심을 품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불을 해줬더라도 사기 혐의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단 바꿔치기를 주도한 게 누구든 소비자들은 통보를 받기 전까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 그냥 촉감만으로 원단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들은 옷의 원단 정보가 반드시 적히도록 요청하거나 주문할 때 원단 견본을 확보했다가 완성되면 비교해보는 게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국도에서 무려 시속 2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한 오토바이가 경찰 암행 순찰차에 단속됐습니다. 얼마나 빨랐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2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가 질주합니다. 자동차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내리막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경찰 암행 순찰 차량이 추격해서 촬영했는데요. 최고 속도는 GPS 기록상 시속 230km가 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질주한 도로는 평일 차량 통행이 다소 뜸한 강원도 44번 국도인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경찰은 오토바이 속도가 다소 줄어든 순간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접근해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39살 회사원 A씨였는데 새로 산 중고 오토바이를 테스트한다며 국도를 질주했습니다.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A씨는 무려 시속 100km 이상을 초과한 만큼 형사 입건됐고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대상입니다. 벌점도 100점을 받아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됐다고 하네요.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CJ제일제당이 김 가격을 11%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어제부터 마트와 온라인에서 파는 김 가격을 11.1%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원초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미김 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 등 전문업체는 지난달에 제품 가격을 10에서 20% 올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간담회를 열고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유업계가 국내 석유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유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등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유업계는 최근 어려운 민생 상황에 적극 공감하고 석유 제품 공급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하고 2%대 물가 상승률 안착을 위한 품목별 가격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물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서 배추는 하루에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고 배추와 양배추, 당근, 포도 등 신규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이달 안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속에 기업들이 용량을 슬쩍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8월부터 주요 생필품 제조사들은 단위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들에게 석 달간 알려야 합니다. 몰래 줄였다가 들키면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 세계적인 화두가 된 지난해 프랑스 대형마트에 용량을 줄인 제품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양이 줄어 제품값이 사실상 올라가면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업 압박에 나선 결과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프랑스 정부는 최근 브라질과 헝가리에 이어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8월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들은 용량을 줄일 때 공지해야 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 매장 중 한 곳에 석 달 이상 알려야 합니다. 어기면 첫 번째 적발 때는 500만 원, 두 번째는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용량 등을 5% 이상 줄여 출고가 단위 가격을 올렸을 때가 대상인데 포장이 달라도 내용물이 같으면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 수입 제품은 예외지만 해외에 주문 생산한 건 적용 대상입니다. 소비자들이 실질적 물가, 즉 가격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스 원액 함량을 슬쩍 낮추는 등 가격을 그대로 두고 품질을 낮추는 이른바 스킨플레이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규제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기업 꼼수를 감시하는 소비자 운동이 더욱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가진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네이버가 공식 입장을 내고 일본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하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자회사 서버에 대한 해킹으로 라인 야후 이용 고객 51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자 두 차례나 행정 지도에 나선 일본 총무성은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지분 정리 방안을 한층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 통신사가 지난 2월 고객 정보 3천만 건을 유출한 데 대해서는 보안 대책 강화안을 수용하는 선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훨씬 엄격한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우려한 데 이어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플랫폼이 외국 기업이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타국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플랫폼의 경영권을 자국 기업이 가져가야 한다면 어느 해외 기업이 그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시 지원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닙니다. 수수방관하며 허송세월 하다가는 일본 정부에 우리 기업을 뺏길 판임을 모릅니까? 네이버도 처음 공식 입장을 내고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고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이것을 따를지 말지가 아닌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간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의 반일 분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듭된 지분 매각 압박이 자칫 한일 간 경제 협력과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시흥 교량 붕괴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교량 위에 교각과 교각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상판을 떠받치는 이른바 거더라고 불리는 구조물인데요. 세어보면 모두 9개입니다. 마지막 1개는 크레인으로 올리는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맨 끝에 있던 구조물이 한쪽으로 들리면서 위로 솟구치더니 추락합니다. 바로 옆 교각 위에 있던 작업자 2명은 다행히 휩쓸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구조물도 연쇄적으로 쓰러져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도미노를 연상케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요. 당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던 작업자 1명은 사고 사흘 만인 오늘 끝내 숨졌습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준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또다시 우리나라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지난 재임 시절에는 5조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연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대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가 이긴다면 미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타임지 표지 제목입니다.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틀리게 말했지만 예전 재임 시절과 다르지 않은 건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입니다. 왜 미국이 다른 누구를 방어해야 하느냐며 게다가 이건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아메리카 퍼스트, 미 최우선주의를 자극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얼마를 요구할까? 트럼프는 재임 시절 여러 차례 한국을 매우 부자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We don't want to be subsidizing rich countries at the disadvantage to us, so that makes me a little bit different. 특히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에 노골적이었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가량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전 분담금 1조 389억 원과 비교해 5배 이상 올린 규모입니다. 몇 년 전 일이니 이번에 당선되면 더 큰 목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간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에 부정적입니다. 분담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 선언의 의미도 회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으로 공급한 사실을 미국 백악관이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안에 신규 제재에 나서겠다며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7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을 찍은 위성 사진. 북한이 석유 밀수에 사용하는 백양산 1호가 포착돼 북러 간 석유 거래가 의심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브리핑을 열어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실어보낸 게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을 공급하는 등 유엔 안보리의 연간 제재 한도를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imports above the 500 barrel annual cap mandated by the UNSC. 백악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러시아의 석유가 반대급부일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항구의 근접성을 고려하면 이런 거래는 무한정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을 해체한 것도 북러 간 검은 거래가 배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y disbanding the panel of experts, Russia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ing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
미국 국무부는 북러 간 정제유 거래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는 미국 독자 제재 차원이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과 공조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이란 방문을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외경제상은 지난달 23일 평양에서 출발해 열흘 가까이 이란에 체류했는데 양측이 군사협력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만큼 이번 방문을 계기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대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의류 전시회에서 해외 유명 캐릭터 디자인이 도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최근 보도한 봄철 피복 전시회 2024 현장 사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정식으로 디자인 판권을 사서 옷을 제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상 필드 사상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하는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홍콩 전지 훈련을 마치고 시즌 첫 실외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만 생각하자면서 삭발까지 한 우상혁 선수는 2m25를 가볍게 넘으며 산뜻하게 실외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우상혁 선수가 경북 예천의 5월 햇살 아래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KBS 대회에 출전한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2m19를 가볍게 넘었습니다. 2m25를 1차 시기에서 실패한 뒤에는 도약하는 거리를 꼼꼼하게 다시 재고 나서 발을 넘습니다. 전지 훈련 뒤 더 빨라진 스피드를 감안한 거리 조정. 우상혁은 2m30은 실패했지만 아슬아슬하게 근접하며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저는 올림픽밖에 이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잘 뛰면 더 좋겠지만 못 뛰어도 계속 중요한 거는 올림픽이라서 뭐를 해야 뭐를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과감하게 뭐 머리를 밀었습니다. 우상혁은 올해 4번의 실내 대회에 나가 매번 입상했고 기록은 2m28부터 2m33을 뛰었습니다. 우상혁이 파리에서 2m35를 1차 시기에서 넘는다면 메달이 유력하고 한국 기록이자 자신의 최고 기록인 2m36을 깨면 금메달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록은 2m37, 동메달 기록은 2m35였습니다. 미리 보는 파리올림픽은 오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왓 그래비티 챌린지 대회입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바르심과 템베리, 미국의 해리슨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뭐 뛰면서 이제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선수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올림픽을 더 뭐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자신의 컨디션이 70에서 80% 정도 올라왔다고 밝힌 우상혁. 산뜻하게 시즌 첫 7회 경기를 마친 우상혁 선수가 올 시즌 안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깨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파리에 입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오는 7월 파리올림픽에 리우와 도쿄 대회에 이어서 역대 3번째로 난민팀이 출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과 시리아 등 11개 나라 출신의 난민 36명이 12개 종목에 출전한다면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내전과 전쟁, 차별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조국을 떠났으며 IOC는 올림픽 연대 기금에서 이들의 대회 준비와 출전 자금을 충당합니다. 난민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근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에 이어 2번째로 입장할 예정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열흘도 안 돼 관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개봉한 범죄도시 4가 개봉 9일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604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째, 범죄도시 2가 개봉 열흘째 600만 명을 기록한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부산 공업고등학교 졸업생이 뜻을 모아서 개교 100주년을 맞은 모교 재학생 후배 모두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산업발전 최전선에 섰던 선배들처럼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달라는 당부와 응원을 함께 보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장학금 6억 2천만 원이 전달되는 강당.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은 부산 공업고등학교입니다. 졸업생 선배들이 17일반으로 모은 장학금을 재학생 후배 6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선물하며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선배들이 끌어당겨주고 또 후배들은 따라오고. 통 큰 기부를 한 선배들. 후배들이 돈을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다고 통 큰 바람까지 전했습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뭐 사고 싶은 책이나 뭐 또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선물을 받은 후배들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애플워치랑 그리고 헤드폰도 바꾸고 싶고 그리고 패드도 사고 싶습니다. 돈 쓸 곳은 제각각이겠지만 통 큰 선배 모습에서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건 모두 같습니다. 장학금이나 다른 혜택들도 많아서 굉장히 이 학교에 오게 된 게 잘한 선택인 것 같고 이 학교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학교와 총동창회는 100주년을 기념하려고 음악회와 전시회 등 대대적인 행사도 마련했습니다. 부산 최초의 특성화고등학교인 부산공업고등학교는 1924년 개교해 지금까지 졸업생 4만여 명을 배출했습니다. 앞서 4만 동문은 개교 100년에 장학기금 100억 원이라는 이름과 목표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목표했던 100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억 원 남짓 큰 뜻이 모였고 후배들에게 100만 원씩 전달하고 남은 성금은 역시 후배와 모교 발전에 쓸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 계속된 폭염으로 댐 수위가 낮아져 물에 잠겼던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 물에 잠겨있던 누에바 에시하주의 옛 판타방간 마을은 가뭄으로 댐에 물이 마르면서 수백 년 된 교회와 마을 토대 등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마을을 보러 몰린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옛 판타방간 마을은 1970년대에 댐이 건설되면서 옮겨졌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현재 체감온도 섭씨 45도에 이르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내일은 날씨가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일 파란 하늘이 함께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가신다면 더욱 주의를 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졸음운전. 네, 연휴를 맞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에 춘곤증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식사를 한 뒤에는 바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졸음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하거나 외기순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음이 너무 심해진다면 두피와 목을 마사지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고요. 껌을 씹는 등 씹을거리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어린이날인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 제주도에서 시작돼 차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마치 여름철 같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